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절차인 변론 준비 기일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서 준비 기일에도 출석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9시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첫 변론 준비 기일에도 대리인이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와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해온 윤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배진한 변호사가 합류했는데요.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 등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알리는 공보 역할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있을 변론 준비 기일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네,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소심 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이번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게 됩니다. 주심인 정영식 수명재판관과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기일에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증인 목록 등을 신청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선임계를 내긴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 헌재에서 요구한 문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공조본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수처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레 공수처에 출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아직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전자공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됩니다. 다만 대리인단의 입을 맡게 된 윤갑근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환조사에 대해 더 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일단 오늘은 헌재 탄핵심판 준비 기일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이 오늘 헌재에 출석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3차 소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공수처는 좀 신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또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소환 통보가 최후 통첩이라는 기류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관계자는 오는 29일 불출석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날짜를 서로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네, 검찰 특수본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죠. 김용현 전 장관 오늘 기소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게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이라서 검찰 특수본은 이르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내란 혐의의 정점, 우두머리부터 국회 장악과 체포조 운용까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구조를 담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하고 추가 증거물을 찾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했군요.
네, 경찰은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그리고 앞서 논란이 됐었던 자필수첩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노트북을 포렌식했다고 밝혔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관련 문서들을 작성한 뒤 삭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포렌식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송치하면서 노트북과 수첩, 휴대전화 등을 모두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는 계엄 선포 일주일 정도 뒤에 교체한 것으로 이전 휴대전화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계엄 관련 추가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계엄 선포 당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2차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 예비역 대령 김용군 씨도 오늘 내란 실행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과 달리 사전에 비상계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여당은 이딴 탄핵에 민생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웠다며 탄핵안 철회를 요구했고요.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제는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 사유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보면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위헌 위법 행위 3가지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가지입니다. 야당은 우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이나 김여사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건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구상한 점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탄핵 이유에 넣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나서는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했다며 여당을 몰아세운 데 이어 조금 전 별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내란이라는 표현이 20차례가량 언급됐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한 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한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야당은 강경한 입장이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때는 자율투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표결 참여 여부와 당론 등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변수는 당내 이탈입니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역할을 잘못했다며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우선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또 탄핵 고비를 맞은 상황이니만큼 국정 초토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대행 다음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목표냐며 연쇄 탄핵범 같은 행태는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율, 물가, 그리고 대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오늘 아침 정부와 여당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생활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당은 민생과 국정 안정을 찾는 게 정치권 제1과제여야 한다며 민생 행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문제는 탄핵안 가결 조건인데요. 지금 여야가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죠. 네, 한대행을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의 준하는 지위로 볼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만 본다면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대행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 아니냐며 국무총리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맞섭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에 유리한 기준으로 탄핵안이 통과돼도 국무총리로서 직무만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반박 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 우 의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생긴 이번 혼란은 그만큼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대행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그 효력을 놓고 적잖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사흘째 1,46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은 단숨에 1,480원까지 뚫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환율이 1,480원까지 돌파했다고요? 네, 개장 후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10시 56분쯤 1,480원을 넘겼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460원을 넘겼고 9시 15분쯤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1,470원을 뚫은 환율은 채 2시간도 안 돼서 1,480원까지 뚫었습니다. 1,480원을 뚫은 환율은 1,486.7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율 급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원달러 환율 상승 행진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계엄 충격에 1,440원을 돌파했고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후 1,450원을 넘긴 데 이어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자 1,460원에 이어
1,480원까지 뚫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을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도 대거 유입돼 환율 상승세는 더 가팔라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고환율은 우리 증시에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0.42% 내린 채 출발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0.2% 내린 채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480원마저 돌파했다는 소식에 0%대였던 하락폭은 1%대 중반으로 더 커졌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순매도 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1,480원까지 뚫은 환율이 증시에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 급등과 연말 자금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금 상황과 관련해선 금융권 총수신이나 연말에 만기가 집중된 퇴직연금에서도 대규모 자금 이동이 없고 회사채 발행 여건도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우리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영향이 컸는데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것을 전제로 코스피 3,000선 돌파까지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실적과 경기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높게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서 3,000선까지 늘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미국은 9월에서야 금리를 내렸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수출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빼면서 우리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4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지금은 순매수 규모가 2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외국인 탈출을 부추긴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무려 10조 원 넘게 빠지며 순매도 1위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올라 우리 반도체 빅2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HBM을 납품하고 있냐. 그 삼전하고 SK하이닉스 그 순매수 수급 차이가 거기서 발생을 했죠. 삼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내년도에 트럼프가 있잖아요.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환율과 트럼프발 무역 장벽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외국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낸 국내 산업계가 연말 연시를 맞아 차분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미국발 관세 전쟁과 고환율 등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정기 인사와 신년 전략회의 등 굵직한 일정들을 마친 기업들이 새해를 앞두고 휴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권장 휴가 기간을 두거나 임직원 연차 소진을 독려하는 등 조용히 재충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어질 불황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차분한 분위기는 오히려 태풍 전야의 고요로 읽힙니다. 상당수 기업이 내년 기조를 긴축으로 잡고 조직 효율화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2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임원 승진자가 10% 가까이 줄었고 삼성과 SK, LG 모두 3년째 부회장 승진자를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실적 부진과 안전사고 등으로 휘청였던 포스코 그룹은 임직원 승진 비율을 작년보다 30%나 줄였고 계열사 7곳의 대표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연말 승진 잔치가 가능했던 곳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선전한 SK 하이닉스 정도뿐이었습니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내년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61%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새해 투자 계획과 채용 계획도 올해보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수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내수 부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긴축 경영 계획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경기 상황이 올해보다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 경제. 안개 속이라는 수식어를 걷어내고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무사히 맞을 수 있을지 불안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사실을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군 장병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포 당시 이 장병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후속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인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내왔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하고 새해에도 협력 관계가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담 결과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호혜적 쌍무협조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줬다며 새해에도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할 거라며 더 강력한 중거리 무기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북한군 박격포 부대가 패배했고 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군은 보급에 문제가 생겨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보총국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전투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가운데 적어도 4분의 1을 잃은 겁니다. 지난 8월 러시아 본토 기습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한때 쿠르스크의 상당한 면적을 점령했지만 반격에 나선 러시아에 일부를 다시 내줬습니다. 밀고 밀리는 격전 속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한 최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더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нужно будет, мы увидим, что требуется применение более мощного оружия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мы, конечно, его используем. Что-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еларуси, мы действуем системно и 평화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협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만큼 이런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 오늘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한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네, 국민의힘도 지금 의총이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을 좀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봤습니다. 한덕수 고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29차례나 탄핵 소추안을 발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탄핵을 남발한 것이죠. 거기에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또 특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겁박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특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애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그 대전략 하에 움직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응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벌써 1,486원이 6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원이 넘을 경우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위기가 닥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작동해서 안정이 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외국인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주었는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서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허접한 탄핵 사유를 갖고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조급 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총에서 한 권한대행 표를 관련해가지고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부결로 당론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 단순 과반수로 의결 종족수를 정할 경우에는 이건 투표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투표는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 예정이고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에는 저는 참석해서 투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이 돼 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이 탄핵안 가결의 조건을 과반,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한다면 불참을 하고 3분의 2,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다면 참여를 해서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리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으로 이제 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총리로서 위법 위헌 행위가 있고 대행으로서의 위법 위헌 행위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체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이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2호권 건의한 거 이런 거 이제 총리 때인데 저희 탄핵 사유 그래픽이 있으면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위반이라고 말하는 건 좀 단순 논리로만 볼 때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더 가장 강해요, 지금. 근데 일단 이제 그게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의결 정족수가 150명이냐 200명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총리 때의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적실하면 그게 나중에 150명이라 하더라도 151명이라 하더라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탄핵 소추 사유가 5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3줄이 이제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라는 거죠. 밑에 2개가 지금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사유인데 아무튼 임명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헌재 재판이 지연된다. 지연되니까 이른바 내란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자체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어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예요 지금. 의견이 지배적인데 지금 여야 합의할 때까지는 보류하겠다. 여야 합의는 안 됩니다. 이거 뭐 장담컨대 안 되는 거예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하겠다라고 했어요. 거부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아니 임명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임명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임명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은 상당한 비판이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 겁니다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상황 자체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허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에 대한 조급증 때문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확정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본인의 정치적 이익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럴 빌미를 제공을 한 비상계엄 사태 이런 것을 초래한 것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악수다. 자, 문제는 이번에 이제 한덕수 추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으로 하여금 탄핵 소추를 추진하게 하는 빌미를 잘못 제공을 했다. 저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혼란이 가중이 되는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덕수 총리의 이 잘못된 논리는 아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그것이 이제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중론이고 그리고 여야 합의 뭐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미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선출한 3명은
국회 입법부의 결정 결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만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야의 공을 넘긴 것은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자, 그건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시간을 더 주지 않고 지금 이 추가 탄핵 소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국가적 대혼란을 지금 중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핵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기다렸어야 된다고 봐요. 예. 6인, 현재 6인으로 탄핵 선고 여부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지금 추가 탄핵의 시간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 사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발언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따박따박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끝이 아니고 최상목도 끝이 아닐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이제 권한대행이 되면 예. 이제 이 재판관 임명을 또 안 하게 되면 말이죠. 아까 최상목 부총리 얘기로 봐서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국무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논리라면은 그거 알 수 없어요.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예요. 예. 그게 따박따박이죠.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헌법대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법률대로. 그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겁니다.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제가 봐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야말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와서 여야 합의 다 우리 김진희 위원장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합의된 거고 예. 또 지난달 18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사흘 후에 22일, 지난달 22일이에요. 22일 날 여야 합의를 합시다. 라고 한 게 추경호 원내대표 한 달 전.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도 임명을 안 하고 이주호 만약 교육부총리도 거기까지 갈 건 아직 아닌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예. 오늘 뭐 따박따박 하겠다고 했으니까. 따박인데 최상목 부총리나 이주호 부총리가 그렇게 판단 안 할 수도 있죠. 제가 봐도 이거는 한덕수 부총리가 최상목 부총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전 있다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논리에 맞으니까 명분에 맞기 때문에. 왜냐 아무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용인하고 있고 헌재가 유권 해석으로 내린 건 아닙니다만 유권 해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무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람도 그 얘기를 했고 그건 사실상 유권 해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임명을 안 합니까? 게다가 이건 국회 선출 몫이잖아요. 대통령 임명 몫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권한대행이. 적극적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적극적 권한 행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행사 안 하고 여야 합의해와라 이런 얘기예요. 여야 합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논리가 맞지 않는데 어쨌든 그 결정 내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그렇게 가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하고 또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또 탄핵.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혼란에 빠지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여야가 그야말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 여권 세력이 말이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다 틀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건 얘기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뭐 탄핵남, 저도 민주당의 탄핵남 말 많이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가지고는 나무라지 않고 모든 걸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그 국민의힘의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한 건 또 민주당이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 그 당시 비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민주당이 그 자업자득일 수 있는데 그때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3명을 하자는데 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2명 갖고 가겠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나무라면서 그러니까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논리가 맞질 않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그때 왜 여당 말을 안 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잘못한 거니까 책임이 다 민주당이 있다? 논리의 비약이죠. 자꾸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소수 강성 지지층들에게만 이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이 된다면 대행의 대행이 되는 셈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뭐 국무위원들 지금 나와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그러면 이제 명함을 예를 들어 뭐 하게 된다면 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런 뭐 초유의 직함을 갖게 되는 겁니까?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이제 오늘서부터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탄핵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많지만 일단 오늘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죠.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 때 당신 비상기업 국무회의 때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1시간 전에 김용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무회의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장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그리고 대통령 나간 다음에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경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국가 신인도 이런 문제 그리고 이 경제부총리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뜻을 표했고 저는 지금 오늘 국무위원들하고 저렇게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해서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앞두고 의례적인 절차일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 계속 권한대행을 해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헌재와 국가적 혼란을 방치하는 일을 최상목 부총리가 과연 할 것인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만약에 오늘서부터 작동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3인 임명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서 이 처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민주당의 논리와 입장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도 임명을 거부하면 이제 이주호 이 사회부총리로 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까지의 국가적 혼란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떤 현실 인식상 본인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타입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를 둘러싼 혼란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서 스탑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6인 선고가 가능한 거 아닌가. 만약에 6인 선고가 가능하다는 헌재의 해석이 나오면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에 관한 저 여야 정치권과 권한대행의 분쟁이 시간을 좀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장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4월 중순에 2명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니까 헌재가 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좀 답답합니다. 예. 박범계 의원은 뭐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한덕수 대행보다 최상목 부총리가 더 낫다. 지금 뭐 경제 위기도 있고 그리고 국무회의 때 계엄 사태 때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인물이기 때문에 더 나은 측면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했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예. 없어요.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 건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근거는 그거예요. 국무회의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의 문제가 가장 큰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결국은 최상목 부총리가 상당히 보다 적극적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국무회의장을 빨리
나왔다는 이런 걸 볼 때 최상무 부총리는 적어도 이 한덕수 대행처럼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것도 알 수 없어요. 막상 이제 권한대행이 돼봐야지 하는데 제가 봐도 이 막상 권한대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자신이 또 임명을 안 해서 또 탄핵이 된다. 그건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또 임명을 안 해서 또 이 혼란을 또 연장한다? 제가 봐도 최상무 부총리는 만약에 권한대행이 되면 임명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최상무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가 뭐 없죠. 단정해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 표결에서의 논쟁은 바로 그걸 겁니다. 151이냐 200이냐 이것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의장도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원식 국제의장이 결정을 해서 표결 여부를 정하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151석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탄핵소추 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 받아들여서 탄핵 심판의 절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헌재가 반려할 거 아니겠습니까? 각하할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 그 안 자체를 각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헌재가 미리 유권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왜 헌재에 미리 유권 해석을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표결 전에 헌재가 교통정리를 좀 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예. 헌재가 왜 국가적인 혼란을 해소하고 수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저는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헌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책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 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 국무총리는 그대로 있고 예. 국무총리가 몸통을 움직여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육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소추의 대상은 몸통이 되는 것이 맞지. 운동을 탄핵소추의 뭐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보다는 몸통이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봐서 151석 이것이 오늘 의결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예. 어쨌든 지금 151이냐 200이냐는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고요. 우원식 의장도 표결 전에 입장을 낸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과반으로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바로 가처분 건다는 거잖아요. 가처분 걸겠죠. 그럼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행이 그럼 2명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제 국회의장이 말이죠. 예.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151명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오늘 표가 아마 190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150표는 당연히 넘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가결이 된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방문에 두드릴 거 아니에요. 의사봉을 두드리면 그 상황 속에서는 가처분 신청 낸다 하더라도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리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처분 신청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복귀를 하더라도 일단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모든 게 지금 처음 가는 길들이 한데 제가 볼 때 만약에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다고 의사봉을 결정을 내리면 일단 직무는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계속 직무를 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 상황상 말이죠. 뭐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게 있는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족수가 200명이 맞다라고 하면서요. 200명에 못 미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된다면 한덕수 대행은 헌재의 판단 전까지 직무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인 판단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주진우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 논리대로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논리 말은 이제는 그 헌법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헌법학자도 결국은 이 재판관들도 그렇고 헌법의 근거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 기구에 어디에 속했냐의 문제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단지 국회라는 기구, 대의기구가 헌법 151명 이상의 그 찬성표로 통과됐을 때 의사봉을 두드릴 때 그 행위에 대한 무게가 있는 거죠. 행위에 대한. 그래서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150명이다 200명이다는 건 다 논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50석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이게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에게 유난히 3분의 2의 탄핵 의결 정수를 부여한 거는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총리는 임명직이다. 총리 임명직이잖아요.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 논리는 다 있다고요. 나름대로. 비록 선출 권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출 권력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논리의 나름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유권에서 내일 유치했지 않지만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대행의 대행까지 나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바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 안 하면은 당신은 이제 앞으로 볼 일도 없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탄핵이죠. 예. 그 왜 그러겠어요? 왜요?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기 대선이 빨리 와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급증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거 모를 줄 아십니까?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는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라고 명함에 뭐 빡빡하게 써야 될 건데. 근데 한덕수 총리 탄핵한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할 것인가?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안 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외통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이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속셈은 어떤 걸까요? 어떤 정치적 계산을 지금쯤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선거법 1심 유죄에 대한 2심 선고 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예. 자, 보통 이제 선거법 재판은 1심이 6개월인데 훨씬 늦어졌잖아요. 1심이 1년 수개월이 걸렸는데 2심이 만약에 3개월이라는 게 지켜지게 된다면 내년 2월 전에는 2심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헌재의 최종 선고가 결정이 2월 이후로 늦춰지고 3월이나 말이죠. 이렇게까지 늦춰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조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2심 선고를 앞당기기 아니라 그 정식적인 3개월의 시한을 적용을 해서 내년 2월에 선고를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봉쇄되는 유죄 판결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세력, 윤석열 대통령 찬성 지지하는 세력, 우파 이런 강경 세력에서 빨리 대법원 선고까지 해라. 엄청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사법부가 대법원 선고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져 가지고 대통령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나와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완전히 이번 조기 대선에 관해서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근데 지금 시간표상으로는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조기 대선 치러진다 해도 대법 판결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항소심 판결이 만약에 1심과 유지된다면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 크다고 봐요.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에서 준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되면 말이죠. 대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나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대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걸 봐야 돼. 좀 다른 얘기인데 양대 적대 세력이 공존해 왔어요. 아주 이제 불호하게 보는 건데 예.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적대한 세력이 별로 없어요. 여야가. 예. 우리나라 여야가 항상 보수 진보가 적대적으로 공존해 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처럼 이런 적대적 공세는 못 봤거든요. 지금 이 한쪽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라고요. 예. 인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 말고 정치 사회적으로 적대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도층들이. 여기다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그게 같이 겸비돼서 생각해야지 사법적인 문제만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적대적 공생이 무너진 구도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어쨌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요즘 여권의 잠룡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연일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보내주신 우리 대사님 덕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잠룡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통합과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시대 정신을 내세우며 출마를 암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다룬 사람은 내가 바라고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차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차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실적이 없고 어쨌든 보수 정당을 바꿔보고 당 지지율도 제가 있는 1년 동안은 거의 국민의힘이 50% 육박했었거든요. 조기 대선 상황 보면 잘하지. 장이 섰는데 장동백이가 장이 안 납니까? 장동백이가 장이 안 납니까?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요즘 여권 잠룡들이 바빠졌습니다. 언론에 조금이라도 얼굴을 더 내밀기 위해서 일정이 참 바빠진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지금 장이 섰습니까? 장이 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희망과는 달리 조기 대선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에 찬성을 했던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동시에 출마를 하게 되면 예. 홍준표 대표에게는 상당히 대구시장에게는 유리해집니다. 더군다나 이 경선에 영향력이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상당수가 대구, 경북, 영남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나이 많은 그런 이 당원들이기 때문에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했다. 그러면 탄핵 반대표를 이 오세훈 시장과 이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분열이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면에서는 경선에서 유의를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선 경쟁력으로 따지면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대표보다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떨어진다.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벌어지게 되면 최대 핵심 이슈는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가 될 겁니다. 그럼 일반 유권자들에게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홍준표 시장이 어느 정도나 득표율이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경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예. 본선에서는 그들이 탄핵 찬성파이기 때문에 예. 일반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이 홍준표 대표보다는 나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준희 의원님 해설은 역시나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듣고 좋아하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좀 섭섭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뭐 기간마다 좀 다르고 네. 들썩들썩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조사 나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오세훈 시장이었거든요. 단번에 지금 뭐 큰 차이는 없지만 1위를 기록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아주 강고한 그 보수 지지층들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잖아요. 본선의 내밀 카드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뭐 있다는 홍준표 거군요. 시장은 저는 필패할 것 같아요. 필패다. 만약에 예. 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말이죠. 뭐 홍준표 시장이들은 굉장히 서운해하시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이번에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얘기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걸 유권자 다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전 대단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전히 비상계엄을 뭐 옹호까지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가 없어요. 30일 사과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탄핵에 대한 당론은 여전히 반대고. 근데 이 한동훈 대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걸 유권자들한테 전 김진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표를 달라고 그럴 겁니까? 물론 이제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뭐 또 탄핵에 반대한 분도 계시죠. 유권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의 유권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오세훈, 한동훈 지금 비슷비슷하잖아요. 아직 이거는 몰라요.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다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과는 좀 비슷한 시각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에서는 좀 3파전, 뭐 2파전 어떻게 거의 보세요? 지금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지금 여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같은 오차범위 내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차이는 의미가 없는 건데 결국 이제 당심과 민심이 또 어떻게 조화되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또 이제 이 경선 룰을 가지고 많이 싸울 거라고요. 당심, 민심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근데 정권을 다시 잃지 않으려면 여당이 여권이 지금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카드는 필패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스스로는 이재명 이길 카드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장 견제하는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새가 날개를 꺾이면 날지를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경쟁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대표의 필패론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긍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핵에 반대한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총선도 치러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래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탄핵 반대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번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도.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재명 이 대표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본인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거에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본인이 사적으로 거액을 가지고 간 사건이라든가 당시 노회찬 의원이 횡령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성완종 불법자금 1억 원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무죄 직후에 그것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는 이 테이프가 방송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거 2개 플러스 이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길 수 있다는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TV 토론에서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동등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약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민주당은 뭐 홍준표 시장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할 거다. 땡큐죠. 탄핵 반대했다가 이재명 대표보다는 적지만 만만치 않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땡큐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모처에서 칩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요.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뭐 이른바 투권 체제, 쌍권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직 확정은 임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하는 행태가 너무 국민들의 민심과 괴리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비상계엄 이후에 완전히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가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민심과 너무 괴리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공간이 생기겠죠. 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뭐 탄핵의 결과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잠룡들의 움직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용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죠. 한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충남과 호남에는 내일까지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중부 지역은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이라고요? 네, 어제 낮부터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과 경기 북동부, 충북, 경북 산간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한파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졌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는 영하 10에서 15도 이하로 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중후반에 또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재차 추워질 전망입니다. 충남과 호남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던데요. 눈이 얼마나 오죠? 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점은 충남과 전북은 오늘 오후, 전남은 밤, 제주 산간은 내일 새벽입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발달한 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충청과 호남 서해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전북에는 최고 20cm 이상, 충남과 전남, 제주 산간에도 3에서 많게는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눈구름대가 지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대 3cm 이상의 무거운 눈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눈도 지난번처럼 무겁고 습한 습설로 예상되는 만큼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야외 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목발을 짚고 고속도로를 걷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서둘러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진입하자 저 멀리 한 남성이 보입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서둘러 경찰이 갓길에 순찰차를 세우고 남성에게 다가가서 이 남성을 바라봤더니 목발이 아닌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길을 잘못 들어 불편한 몸으로 몇 시간째 걷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안전하게 지구대로 복귀한 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찰하던 경찰차 앞으로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다름 아닌 당나귀 6마리인데요. 놀란 건 당나귀도 마찬가지. 한동안 경찰차를 응시하더니 이내 왔던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 돌아갑니다. 지난달 27일 경찰이 강원도 홍천의 한 도로에서 당나귀 떼를 목격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근처 유원지에서 빠져나왔을 걸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연락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당나귀들 직접 울타리 잠금 장치를 풀고 무려 2km 가까이 이동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나귀들이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좌우로 주행하며 몰았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가출 30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밤중에 귀가 대작전이었네요. 하늘에 봐도 과할 정도로 물건을 싣고 달리는 트럭이 보이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참 불안한데요. 역시나 방향을 바꾸자 곡물이 담긴 자루들이 하나둘씩 도로 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옆을 지나가는 차량을 덮치진 않을지 아주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인도 구자라트 주에 있는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이렇게 갑자기 곡물 자루가 떨어진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트럭은 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양의 2배에 달하는 10톤 정도의 물품을 싣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이 차량에 과적한 혐의로 이 운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십 톤의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에서 항구 직원들이 야간 작업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나 할 것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물선 밖으로 달려나오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화물선이 기우뚱 중심을 잃더니 바다를 향해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항구에 정박 중인 화물선 한 척이 옆으로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배에는 승무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0명은 구조대에 의해 구출됐고 나머지는 직접 물에 뛰어들어 뒤집히는 배에서 탈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하역 작업을 하다가 화물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여객기 사고는 러시아의 격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객기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착각해 공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추락한 비행기 측면과 꼬리 부분 곳곳에 여러 개의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고른 크기와 모양, 패턴으로 볼 때 대공무기에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구멍들입니다. А в целом все выглядит так,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востовая часть самолета была поражена частью осколков ракеты, вероятно, ракеты системы Панцирь-С1. It seemed likely that it was potentially caused by an air defense system, just because the shrapnel pattern was consistent with being shot down by a surface-to-air missile. 로이터 통신은 미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초기 조사 결과 러시아의 방공망이 사고 여객기를 공격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정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러시아가 자행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무모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격추설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항로였던 러시아 북코카서스 상공은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도 러시아군의 오인 격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러시아 그로즈니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발사된 미사일이 여객기 근처에서 폭발하며 파편이 승객과 승무원을 강타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객기 기장이 러시아 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카자흐스탄 서부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격추설을 묻는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설을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해당 여객기 제조국인 브라질 공군 등과 함께 블랙박스 등을 분석 중입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 미국 뉴욕 뉴저지 북부도로에 생긴 싱크홀, 땅꺼짐으로 이곳을 지나는 일부 고속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뉴저지 교통당국은 현지 시간 26일 뉴욕시에서 약 64km 서쪽에 위치한 워턴 근처 도로에 싱크홀이 발견돼 인터스테이트 80번 도로를 오가는 고속도로 동쪽 차선들을 막고 차량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교통당국은 이 도로가 뉴저지 북부와 펜실베이니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라며 땅꺼짐이 차량 통행이 적은 휴일에 발생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로를 막고 도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며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항공에 이어 대형은행인 미쓰비시 UFJ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고 요미우리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은 어제 오후 인터넷 뱅킹 미쓰비시 UFJ 다이렉트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지 못했고 법인용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은행 측은 외부에서 부정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낸 것에 기인한 시스템 장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데이터 유출과 바이러스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오후 동십자 로터리와 내전 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에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집회를 연 뒤 우정공로와 남대문로를 거쳐서 명동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해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서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은 국민 분노를 알리기 위한 집회를 경찰이 매번 과잉 진압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지만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일부 참가자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은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외신들은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선 몇 주에 걸쳐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가 중단되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가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선 헌법에 국회 선출권이 명시된 만큼 대통령에겐 형식적인 임명권만 있다는 법학자의 해석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서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지만 윤 대통령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동맹국에서의 혼란은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싱크탱크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이견이 있다며 탄핵소추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학자들의 엇갈린 의견이 있다며 계엄령으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원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올해 아시아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곧 취임할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첫 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공수처 수사 등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하던데 잠시 뒤에 열리게 되는데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뭐 일반 재판에서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안 재판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죠. 그리고 앞으로 양쪽에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안 전에 이미 본 재판을 위해서 뭔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준비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변호인단 선임을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미루다가 오늘 오전 8시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변론 준비기일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좀 끝까지 미룬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뭐 변론 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였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오늘 1차 변론 준비 기일인데 만약에 당사자랄지 대리인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종결하고 바로 본 심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시간상도 촉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
그래서 오늘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호사도 늦게 선임이 됐고요. 대리인 선임계도 이제 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의견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고 쟁점 정리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통령이 나와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정도 하고 예. 변론 준비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가능성이 좀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아직 대통령 측도 아마 오늘 참여를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여론이랄지 아니면 참석을 안 했을 때 있을 불이익이랄지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갑자기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다지 뭐 뚜렷하게 뭔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오늘 뭐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고 양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마 오늘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오늘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심판 진행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제 검사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소추위원 측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이제 탄핵 사유를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 측은 제출을 할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 뭘 낼 것인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자료랄지 뭐 증인이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실조회랄지 예. 뭐 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맞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이제 오늘 정말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할지 이제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헌재 시간이 지금 계획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헌재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을 논의하는 건지 헌재 브리핑 내용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헌재 지금 6명이잖아요. 네네네. 6명이서 심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네. 입장을 헌재가 밝힌 바 있는데 심리를 해서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좀 이견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예. 이제 7인 이상이 돼야지 심리할 수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지만 그 조항에 대해서 이제 효력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6인 이상 가지고도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6인이 심리를 할 수 있으면 뭐 선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여지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뭐 대한민국 역사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7인 이상이 아무리 효력정지 됐다 하더라도 6인이 심리하는 게 맞느냐. 예. 그리고 원래는 9명이 심리를 해가지고 예.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6명 이상이어야만이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9명이 아니고 이제 법 규정은 9명이잖아요. 9명이죠. 예. 그런데 6인이 해서 6인이 결정한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탄핵에 대한 불복이랄지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6인이 만약에 심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버리면 예. 지금 헌법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인용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9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여야가 이제 어떤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6인이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중에 보수 성향의 어떤 재판관 하나가 대통령 손을 들어줘 버리면 사실은 기각이 되면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예. 이렇게 여야가 굉장히 지금 뭐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헌법재판관 6명 내에서 만약에 6명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견이 생긴다면 이거는 뭐 투표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6인 내에서? 아니 그건 없어요. 예. 이제 평의를 하는데 평의를 합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투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예.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예. 하는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6인 체제로 그대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예. 지금 뭐 한덕수 총리가 일단 임명하지 않겠다고 일단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6인 체제에서 하는 것은 맞진 않죠. 헌법 취지도 맞지 않고 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이런 사태에도 맞진 않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형적 구조에 누가 책임이 있냐? 그건 국회에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추천해야 할 사람 3명을 이제까지 추천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탄핵 정국 오니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뭐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고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29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이 3차인데 출석 가능성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 입장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29일 날 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뭐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석동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탄핵 심판이 먼저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먼저다는 얘기가 탄핵 심판이 끝나야 이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 심판에 먼저 출석한 다음에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뭐 아마 전체적인 취지 보면 탄핵 심판이 먼저다 이 말은 탄핵 심판 결과 나온 다음에 수사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또 탄핵 심판은 일단 오늘 변론 준비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참여를 했잖아요. 네.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탄핵 심판이 먼저니까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할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에 뭐 지금 왜 탄핵 심판이 먼저냐고 얘기하냐면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는 밀실에 수사하잖아요. 그런 의견이 외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보다 먼저 하겠다는 말이 변론 준비 기일이든 본안 심리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받겠다는 취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일단 29일은 뭐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29일 안 나갔을 때는 또 체포영장이 또 발부 청구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3차 이후에는 체포영장 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언제까지 이걸 그냥 미뤄두고 소환만 예. 계속 4차, 5차, 6차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체포영장이 과연 발부될 건지 되지 않을 것인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예.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 발부가 돼버리면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체포영장보다는 스스로 가서 조사받고 시간을 좀 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스스로 가서 조사를 받고 나면은 공수처에서 뭐 어떤 절차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근데 약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 29일 날 소환을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예.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체포영장에 비해서 긴급 체포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됐건 긴급 체포가 됐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건이라는 것은 체포나 긴급 체포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이 증거 자체가 예. 미진하면 사실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겠죠. 이게 수사 역량에 대한 그 문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공수처 자체적으로 지금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역량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근거를 뒷받침할 그런 뭐 증거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검찰이 윤 대통령 그리고 인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하기 전에는 예. 소환해서 안 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강제 수사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먼 이야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사를 쭉 보면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한 기관은 검찰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신병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죠. 특히 이번 내란죄에 관련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검찰이 구속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 한 것은 경찰청장하고 예. 서울경찰청 2명, 예. 그다음에 뭐 공수처에 가서 뭐 노상원, 뭐 문상호 이런 정보사령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명은 사실은 내란죄에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공조수사본부는 사실은 공수처 경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미진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관련된 증거는 검찰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첩을 했는데 검찰이 이첩을 하면서 사실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 서류는 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공수처가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그날 만나서 이첩을 하면 이첩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서류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첩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달라고 특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사건만 이첩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첩 받았는데 사실은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강제 수사에서는 공수처 지금 제가 볼 때는 머뭇하고 있다. 그럼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증거 확보가 돼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어떤 지금의 어떤 태도를 보면 그냥 소환으로 계속 갈 것인지 뭐 아무리 지금 여론이 뭐 체포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체포할 준비가 돼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 기소의 공은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너무 이제 수사의 경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수사가 되고 있어요. 좀 효율성은 떨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검찰이 처음에 합동수사본부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봐봐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하고 대통령의 수사권을 이첩을 했어요. 예.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잘해서 마무리해서 이걸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네. 검찰이 기소를 그럼 해야 다시 되는 또 거예요? 검찰에다 이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특이한 구조, 뭔가 시간을 많이 예. 잡아먹는 구조. 결과적으로 검찰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이첩을 함으로써 대통령 구속에 대한 부담을 덜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구속을 해가지고 검찰에 이첩을 하면 검찰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첩을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구속으로부터 검찰까지 한 20일 기간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네.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안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돼 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할지 문제가 생기면 그건 검찰의 책임이거든요. 끝으로 특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검경, 경찰, 뭐 공수처 이렇게 좀 갈래로 나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 인물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김용현 전 장관은 기소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시작됐을 때 특검이 할 역할이 뭐 어떤 게 남는 건가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수없이 방송에서 했었죠. 예. 이제 했음에 대해서 아직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결정은 안 했어요. 예. 근데 1월 1일까지가 아마 시한일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거부 않고 그냥 공포를 했다고 봐요. 예. 자, 특검이 구성되는데 한 30일 걸리거든요. 자, 이미 내란죄에 관련해서는 중요 임무 종사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관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분의 4 이상은 구속이 돼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단 말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구속도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구속을 한다고 보면 또 구속을 안 된다 하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면 특검이 30일 이후에 꾸려져 가지고 예.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뒷마무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기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기소하면 공소유지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검찰에 있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권이 특검에 있지만 그렇군요. 이제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소를 한 주체가 공소유지를 하는 거군요. 그렇겠죠. 그러면 과연 특검이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0일 이후에 특검이 완성되고 수사를 하면 완전체가 돼가지고 아마 수사는 뭐 많이 해봤자 5분의 1, 10분의 1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머지 수사. 일단 뭐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당장 모레로 세 번째 조사, 소환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응할지 이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